안녕하십니까 모형들. 베이스 캠프 행복 전도사 수학과의 재간둥이 수학 강사 조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우리 금쪽 같은 자제분들의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귀하신 시간 내주신 점, 그리고 이 귀한 자리에 제가 사회를 맡게 된 점 먼저 영광의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좀 감사의 말씀 한마디만 좀 더 드리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 입시판이라고 하는 게 조금 어렵고 하다 보니까 단순하게 이 시간이 이제 은평 신도 이제 조금 전략적으로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그런 간담회보다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입시 과정에서 조금 더 목표를 설정하고 그 과정에서 남을 이기는 과정보다는 이제 본인들이 조금씩 성장할 수 있고 그래서 목표를 이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혹여나 이제 본인이 만족하지 못한 결과 나오다 할지라도 이제 그 과정에서 겪는 경험과 이제 그런 경험들 토대로 우리 친구들이 오늘보다는 조금 내일이 밝아졌으면 하는 마음에, 그래서 부모님과 같은 마음으로 베이스 캠프의 모든 선생님들이 이제 같이 준비한 시간이라서 조금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줬으면 감사하겠다라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식순을 먼저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간담회 순서는 이제 7시 반부터 9시까지 과목별 20분씩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수학, 국어, 영어, 과학 순으로 좀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수업과 간담회를 좀 병행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이제 질문 시간이 조금 짧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넘어가는 그 과정을 조금 매끄럽지 못할 수 있는 점 먼저 양해의 말씀을 좀 구하고요. 그리고 이제 과학 설명회가 끝나고 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친구들 수시가 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학생부 기획 관련돼서 이제 저희 에릭슨께서 카페에서 다시 안내 말씀을 드릴 거라서 그 부분에 대한 안내 말씀은 제가 마무리에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사회 맡고 이제 또 수학 안내 말씀 드리려고 하니까 이제 또 이제 이렇게 아리따우신 여성분들 앞에서 오랜만에 또 서서 살짝 이제 긴장이 되는데, 긴장하지 않도록 용기 낼 수 있도록 박수 한 번만 좀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할 건데요. 근데 그 전에 앞서가서 우리 어머니들 혹시 지금 자제분이 둘째이시거나 아니면 손위로 형제가 있으신 분들 계시나요? 다수 이제 첫째. 이러면 조금 또 난감한 상황인데, 이제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이제 혹시나 손위에 있으신 분이거나 아니면 주변에서 들으신 경험이 많으시면은 이제 중학교 때 성적이 앞으로 고등학교 올라가서 인생 목표 점수가 되는 상황이어서 이제 수학 때문에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좀 공감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3년 동안 저와 같이 하면 좋겠지만, 저와 케미가 잘 맞아서 꾸준히 가면 좋겠지만, 이제 아마 저를 싫어하거나 저와 케미가 맞지 않거나 아니면 반이동하는 경우에서 이제 저가 옆에 없는 상황이 조금 더 많을 텐데,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제 수학 때문에 기껏해야 수학인데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이제 수학 기본적인 고등 방법에 대해서 먼저 안내 말씀 드리고, 그리고 학교별 좀 특색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제 괜찮으실까요? 그래서 이제 공부 방법에서 크게 3가지가 나누는데 아무래도 시간적인 여유 때문에 2가지는 말씀을 못 드리고요. 첫 번째만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이제 시험을 준비하는 먼저 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머니도 아시다시피 당연히 개념 공부로 진행이 되고요. 대다수 언제 시작이 되면 방학 때 많이 진행이 되죠. 그래서 방학 동안에서 우리가 이제 한 학기 동안 배울 개념을 정립을 하고, 그리고 2번째로는 이제 3월달 개학하거나 아니면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그래서 배운 내용들 토대로 해서 문제를 조금 풀어보는 시간으로서 이제 감각을 익히는 시간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내신 대비 빠르면 6주, 이제 늦으면 4주 정도 텀을 가지고 내신 대비를 해가지고 이렇게 시험을 좀 많이 준비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어머니 질문 하나 좀 드릴게요. 이 시험을 잘 보려면은 이 3단계 중에서 어디에 조금 힘을 실어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질문하면은 당연히 선물이 있죠. 뭘까요? 좀 크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제가 곧 다음 주에 이제 발렌타인데이라서 달달했으면 하는 마음에 초콜릿 하나 좀 준비했습니다. 네. 여러분 어머니는 다시 다 아시다시피 많이 상담도 받아보셨고 해서 개념이 중요하다는 말씀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타 학원을 디스하거나 저희 학원 홍보하려는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개념을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개념서를 쓴다, 그래서 이런 개념 공부법을 쓴다 라고 이런 안내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어머니 요거 질문 제가 하나 드릴 텐데, 요거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우리 자녀분들 이제 조금 책상에 도움이 되라고 문화상품권을 준비했는데 아직까지 맞추신 분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개념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개념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이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의 가장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개념 공부하는데 책에 대한 추천을 많이 하고요. 개념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른다고 질문하는데 알려줘도 아이들이 진행을 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학원과 강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들이 개념서를 대하는 태도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좀 실제로 어머니께서 공감을 좀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학창 시절에 공부를 좀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공부했던 이제 수학의 정석책을 갖고 왔는데 그게 어제 없어져 버려가지고 그래서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교재를 잠깐 얘기를 드리면은 아이들 이렇게 보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게 이 앞에 개념인데 개념이 굉장히 깨끗해요. 그리고 여기 뒤에 보시면 문제풀이에 대해서 답밖에 안 적혀 있어요. 풀이 따윈 없고요. 답밖에 정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제가 농담 삼아서 가장 많이 하는 게 이제 뭐 이렇게 얘기를 토대로 하다가 야 그 뭐였지 그 미분계수 정의가 뭐야? 라고 제가 장난을 좀 많이 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가만히 하고 눈을 피해요. 도망가죠. 그 뜻은 뭐냐면은 아이들이 개념을 기본적으로 안다라고 하는 것이 중학교에서 배웠던 것과 고등학교에서 적용하는 방법이 달라져야 되는데 근데 9년 동안 배운 짬바가 있는데 그게 쉽게 바뀌지가 않아요. 중학교 같은 경우에서는 개념을 듣고 문제를 많이 풀어볼수록 점수가 직결돼요. 근데 고등 같은 경우에서 뭐냐면은 A라는 개념을 배우고 B라는 개념을 배웠으면은 그 두 가지들이 믹싱돼서 조금 더 아이들한테 문제 해결 능력을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개념에서 정확히 설명할 수 있고 내가 알아야지만 내가 하는 건 이거고 제가 하는 건 이건데 이거를 내가 하는 것은 이거니까 한번 해볼까라는 가능성을 자꾸 열어두면서 그래서 문제를 이제 코난처럼 증거를 모아가지고 답을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그런 거에 집중하지 않고 문제를 틀리면은 답지에만 집중해요. 내가 뭔가 틀렸으면 왜 틀렸는지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답을 보고 이해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집중을 하거든요. 당연히 그러면 점수가 제자리 걸음이 돼요. 이거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제 경험입니다. 제가 삼수까지 했는데요. 제가 삼수까지 했는데 점수가 재수 9월 달까지 안 나왔어요. 당장 2달 뒤에 수능을 봐야 되는데. 그때 제가 제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저는 열심히 했는데 점수가 안 올라서 대체 왜 안 오를까를 고민했고요. 시험 끝나서 집에 가면서 울면서 돌아왔거든요. 내가 아는 것은 이건데 이렇게 풀었는데 답이 안 나오지를 궁금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한 게 뭐냐면은 정석책을 펴고 개념서를 천천히 정독을 한번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뭐가 오류가 되는지 슬슬 보이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은 참 웃긴 거 뭐냐면은 영어 공부를 할 때 영어 단어가 모르게 되면은 네이버를 킵니다. 사전을 펴봐요. 근데 수학을 틀리게 되면 절대 개념서를 펴보지 않아요. 뭐가 빵꾸가 난 거 있는지 옆에서 알려주지 않는 이상 아이들이 그냥 답지에만 집중해서 하다 보니까 아이들 자꾸 제자리 걸음이고 점수가 오르지 않아요. 고등수학을 조금 잘하려면 개념에 집중해야 되고 개념을 안다는 것은 뭐 어머니가 말씀하신 것처럼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시키는 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개념 노트를 작성해서 실제로 제가 쓰는 제가 쓰는 강의 노트고 조금 안 보여가지고 지금 실제로 쓰고 있는 제 미적분 강의 노트입니다. 요렇게 해서 아이들 작성을 좀 시키고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요렇게 말씀드리면 좀 편하실 거예요. 어머니들 다들 학창시절 암기 과목 공부하셨죠? 공부해 보셨을 때 국사 과목이라고 하는 게 시험 범위가 만약에 조선 전기부터 고려 말기부터 조선 후기까지 너무 많구나. 조선 중기라고 얘기를 들면은 당연히 책을 펴 보시죠. 책을 보시면서 천천히 이제 하나씩 밑줄도 긋고 옛날처럼 빨간 줄 긋고 별표 3개 돼지꼬리 뿅뿅 이렇게 하시잖아요. 이제 그것들을 책을 들고 다니시기 불편하시니까 노트에 정리하셔가지고 그것만 외우고 다니세요. 저도 그랬고요. 수학 공부도 맨 처음엔 그렇게 해야 돼요. 책을 펴보고 책에서 중요한 내용이 뭔지 스스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고 그리고 수업 듣고 강의 듣고 본인이 몰랐던 거 보니 뭐고 내가 여기서 배워야 될 게 뭔지를 하나씩 정리하면서 모르는 것들 자꾸 쳐내려가야 되는데 아이들 문제풀이에 자꾸 집중을 합니다. 근데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배운 게 9년 동안 그거였으니까. 그래서 어머니들이 지금 도와주셔야 될 것은 뭐냐면은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하는 장난처럼 어머니도 이제 딸 지금 두부가 없어. 지금 두부 좀 사오고 이제 두부 사장님한테 미분계수 정의가 뭔지도 같이 설명하고 와. 라는 이제 농담 삼아 좀 섞어 가시면서 아이들 조금 더 개념에서 스스로 정독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은 그래도 이제 아이들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개념을 잘한다고 해가지고 문제풀이랑 전혀 다른 얘기예요. 개념을 잘한다고 해서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답지를 보는 방법 그리고 이제 고난도 문제를 적용하는 방법 이렇게 3가지가 제가 이제 갖고 있는 노하우인데 아무래도 시간적인 여유 때문에 저 2가지는 지금 말씀드리기 좀 어려워요. 혹시나 궁금하시다라고 하시면 다시 저를 찾아주시면 제가 디테일하게 안내 말씀을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해서 기본적으로 수학 기본 공부 방법에 대해서 좀 안내 말씀 드렸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면 이제 학교 특색에 대해서 좀 안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머니도 궁금하신 이제 은평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큰 틀은 당연히 같고요.
교과서는 신사역으로 좀 쓰고 있고, 이거 이렇게 확 넘어갔네. 이제 은평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내용의 이해와 내용의 추가적인 내용을 좀 많이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요 두 개였고 했는데 불과 작년부터 보시면은 조금 아이들한테는 공감이 많이 될 텐데 이게 진짜 시험 문제가 단순하게 얘들이 알고 있던 은평 시험 문제가 좀 아닌 상황이거든요. 교과서에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웬만한 시중교에서 다 있는 교육청 기출문제를 그림을 없앴어요. 같은 상황 똑같이 물어보는 거 숫자가 바뀌었는데 그림이 없으니까 아이들이 보기가 불편한 거죠. 그럼 당연히 이 상황을 그림은 그려야 되고 저 상황이었구나 해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해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는 상황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상황인데 1학기 기말고사 때 1학기 중간고사에 나왔던 이제 복소수에 관련된 개념을 짬뽕시켜가지고 아이들이 이걸 해결할 수 있는지 그래서 복소수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거나 까먹지 않는 이상은 문제를 풀기 어렵고 실제로 복소수에서도 내용이 어려운 게 추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여기서 후드 털려서 이제 또 상처 입고 돌아왔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서는 진짜 좀 비슷해 보이지만 내용이 조금 바뀌어서 아이들 명확한 내용의 이해를 물어보고 아니면 요 문제를 진짜 생판 다르게 내서 이제 킬러 문제를 조금 내는 상황. 그래서 은평이 난이도를 자꾸 올리고 있어서 이제 올해도 지금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하기는 조금 예단하기는 어렵긴 하지만 아마 흐름이 작년과 조금 비슷할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스타일을 알고 거기에 대한 대처 방안을 당연히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백행과 저의 스타일은 좀 어떻게 준비할 거냐면요. 3월 달에 되게 되면은 당연히 교과서 기반으로 수업을 좀 진행을 할 거예요. 근데 교과서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4가지죠. 시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교과서, 신사고, 미래엔, 천재류, 비상. 이 4가지 교과서의 중단원과 대단원의 문제를 편집해가지고 그 기반으로 수업을 좀 나갈 거예요. 근데 어머니들과 학생들 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 학교 교과서만 좀 잘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선생님들도 당연히 다른 학교 시험 문제를 기반으로 하시고 살펴보시고 하시거든요. 실제로 타 학교 같은 경우에서는 신사고 교과서를 쓰는데 신사고 교과서를 쓰지만 비상에 있는 문제를 그대로 냈어요. 조금 이제 제가 살짝 준비하긴 했는데 요게 교과서에 실려 있는 문제고요. 요거는 이제 도형에 대해서 이해를 토대로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건데 요 문제가 요렇게 나왔는데 잘 안 보이시겠지만 숫자가 똑같습니다. X가 I로만 바뀌었고 요건 비상교과서에 있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우리 교과서만 잘하는 게 아니라 교과서라고 하는 건 기본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기본을 명확하게 할 줄 안다면 대다수 있는 시중교재에 있는 기본적인 문제들은 다 풀립니다. 그래서 저는 교과서를 조금 기반으로 해서 아이들 좀 변형할 수 있게끔 좀 준비를 하고요. 다시 이제 우리 학교로 좀 넘어온다면 교과서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3월달 진행을 하고요. 사실 그렇다고 교과서만 해도 문제량은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학교별 프린트를 좀 저희가 받게 된다면은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수학과 선생님들, 저희 조교들이 문제를 변형을 합니다. 출제율이 높은 문항 위주로 문제를 변형해서 이제 그것들은 이제 실전 마무리에 조금 녹이고요. 그리고 저희 장점 중에 하나가 이제 MIT. 아이들이 문제를 풀고 문제를 입력하게 되면은 오답이 쌓이죠. 그 오답을 토대로 해가지고 또 모아서 실전 마무리에다 녹이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게 조금 바탕이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학교 시험 문제들을 저희가 다 편집을 해서 거기서 기출을 변형을 하고 난이도별로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그것들 토대로 해가지고 매주 모의고사를 주 1회씩 공통으로 좀 진행을 합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거기다 플러스를 자체 교재까지 해서 이제 요거는 아이들 욕심 있는 친구. 이것까지만 해도 양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욕심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자체 교재를 시중 교재까지 해가지고 조금 더 고득점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게끔 하고요. 그리고 직전 보충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그런 틀렸던 거 위주 그리고 학교 스타일에 맞춰가지고 제가 제작한 문제 매년 바뀝니다. 그것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마지막에 2회 또는 3회 정도에서 이제 아이들이 시험을 좀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좀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슉 넘어가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 문제는 어떻게 좀 구성이 되냐면요. 교과서 기반으로 했을 때 출제율 높은 문항을 내용을 조금씩 추가해서 문제를 더 만들고요. 여기서 연습이 좀 된다면 거기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이제 난이도가 살짝씩 올라가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비슷하게 좀 출제가 돼서 살짝 이제 운빨 나왔죠. 운빨 터져서 제가 그래서 로또가 당첨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제 그렇게 해서 준비를 좀 해 가고요. 은평도 마찬가지로 해가지고 교과서에 기반해서 문제가 조금 변형을 해서 아이들이 이제 기본적인 내용을 튼튼하게 했다면은 다시 그 내용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바꿔가지고 난이도를 조금 올려서 그래서 아이들이 해결할 수 있는지를 이렇게 물어보고 거기다 추가적으로 당연히 킬러 문제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듣도 보지 못한 문제를 제가 자체적으로 제작을 해서 모든 모의고사에다 제가 다 치러 놓습니다. 근데 사실 요거 같은 경우는 적중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선생님들 어떤 스타일로 문제를 내기가 좀 당연히 잘 모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문제를 그럼에도 출제하고 아이들한테 풀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어려운 문제는 아이들이 단점 중에 하나가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이거 푸는 법 까먹었어요. 예요. 근데 수학 문제는 어머니도 아시다시피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답을 내는 과정을 명확하게 하나씩 계속해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문제를 풀이보다는 내가 하는 건 이건데 이렇게 한번 해볼까라는 가능성을 자꾸 열어두고 그것들을 토대로 하나씩 조금씩 발전할 수 있도록 해서 이런 문제를 좀 풀립니다. 그래서 이제 잘 된다면 이제 고득점이 될 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아이들이 조금씩 그래도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모토고요. 그래서 시험이 끝이 아니죠. 시험이 끝나고 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좀 진행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요거는 일부러 좀 개인정보라서 좀 가렸고요. 제가 이제 직전 학원에서 있을 때 좀 잘된 케이스 좀 챙겨온 겁니다. 뭐 제가 한 건 아니고요. 애가 잘해서 올해 이제 의대를 간 친구인데 아이들과 이제 상담을 좀 진행하고요. 그리고 저도 사람인지라 그걸 다 기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 개인 노트북에 해가지고 상담 일지를 만들고 이렇게 하나씩 체계적으로 좀 아이들과 소통을 하고 단순히 이제 수학뿐만이 아니라 저는 이제 학창시절에 공부를 좀 안 하고 컸기 때문에 아이들이 입안에서 그래도 조금 잘 성장해서 그 경험을 토대로 해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인생 살아간 전반에서 좀 긍정적인 효과를 가졌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거든요. 단순히 공부보다도 아이들이 고민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같이 나누고 아이들이 조금 더 변화가 될 수 있게끔 해서 이제 시험 끝나고 또는 아니면 시험 매달 한 번씩 정도는 아이들과 상담을 토대로 아이들 조금 더 바뀔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1년을 잘 마무리를 짓고 싶고 그리고 더 길게는 이제 3년을 좀 마무리하고 싶은 게 제 마음이고요. 그렇게 해서 좀 준비를 해왔고요. 갑자기 시간이 좀 압박이 되다 보니까 자, 저는 이제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서 아이들과 소통을 잘 하고 싶은 게 이제 제 마음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시그니처하고 질문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한테서 하다가 어머니 앞에서 하려고 좀 민망한데 행복하자! 라는 마음으로 조금 마무리 짓고요. 질문하실 거 편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생님도 좀 예비 고의를 하고 계시는 거죠? 네. 네. 그 단계별로 다 틀리잖아요. 네. 선생님 만든 지금 학생들은 어느 수준의 학생들이 맡고 계세요? 저는 기본반을 좀 맡고 있어서 저의 가장 큰 제가 아이들은 잘 모르지만 제가 갖고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이들이 수학을 잘하기보다도 아이들이 이제 시험을 보고 나서 본인이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구나라는 조금 그런 컨셉으로 아이들 지도를 하고 있어요. 단순히 수학 점수를 잘 받으면 좋겠지만 아이들이 수학 점수가 안 나오면 그게 쌓이다 보면은 이제 아시다시피 수포의 길로 조금 걸어가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하면서 조금씩 바뀌는 게 좀 보였으면 하는 마음에 이제 동기부여와 그래서 아이들이 그래도 꾸준하게 해서 내가 수학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목도 좀 잘할 수 있게끔 좀 아이들한테 지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제 경험상 수학 공부 잘하면요. 다른 과목도 다 잘해요. 수학을 공부하는 방식은 정독이거든요. 정독해가지고 내용을 이해만 할 줄 안다면 다른 과목도 다 적용이 되는 게 제 경험이어서 아이들한테 그런 것도 좀 많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반을 좀 맡고 있어요. 또 질문, 네. 공립학교잖아요. 네. 학교가 네. 공립학교의 특성은 교사들이 네. 학교를 이동한단 말이에요. 그쵸. 그 학교에 있고 좀 동양 분석이라는 게 화립은 의미가 있어도 그쵸. 공립 같은 경우 교사가 이동을 해버리고 또 다른 교사가 도함을 맡으면 일관성 없이 이렇게 바뀌지 않나요? 그쵸. 그런 경우가 그래서 어떻게, 예, 그런 경우가 실제로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선생님들이 바뀌면서 갑자기 바뀌어서 중간고사는 좀 평이했다 기말고사가 어렵게 나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학교 시험은 좀 어떻게 출제되는지 원리를 말씀드리면 작년의 시험지를 토대로 해가지고 그 문제와 싱크를 거의 안 맞게끔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별 선생님이 어떻게 좀 바뀌어서 경향이라고 하는 것들을 분석하는 것들 도움이 되긴 하지만 어머니가 말씀하신 것처럼 선생님이 딱 바뀌어버리게 되면은
그게 다 무의미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시험지 기반으로 해서 거기에서 싱크를 조금 막거나 아니면 좀 변형이 되는 스타일 정도는 저희도 사람이고 이제 어떻게 문제가 나올지는 좀 대충 예상을 좀 하고 있어서 그거에 맞춰서 좀 진행을 하는데 문제는 다 들어맞기가 살짝 어려워서 저는 기본적으로 아이들한테 그래서 집중하는 것 중 하나가 애들이 전 유형 파악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 센이랑 교과서 보기에는 유형별로 문제가 좀 정리가 되는데 전 그것보다 아이들이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가 있으면 조금씩 바뀌더라도 내가 하는 건 이건데 라고 하면서 조금 시도를 할 수 있게끔 하는 편이라 그래서 경향보다는 이제 아이들이 기본적인 수학 실력을 올릴 수 있게끔 하는 게 제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다른 선생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좀 걱정하신 부분은 이제 저희가 나름 열심히 케어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은평고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학원이 은평고 엄마들 입장에서는 내신 대비가 잘 될 거라는 그쵸. 생각을 하죠. 왜냐면 저희 아이가 이 학원이 하나면 네. 내신 기간에 내신 대비가 힘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쵸. 기존에 여기 뭐 은평고 출신들 다닌 퍼센테이지가 있었나요? 아니 네. 지금은 좀 더 생겼나요? 뭐 이런 거. 예. 아, 학원 은평구에서 원생 비율이요? 네, 지금요. 예. 네, 원생 비율은 꾸준히 뭐 지금은 그 비율적인 부분에서는 제가 좀 저도 이제 사실 전 수업 외적으로 딱히 행정적인 부분에서 관심을 조금 두고 있지 않아서 그쪽 부분은 이제 저희 원장님께서 좀 아실 텐데 제가 지금 겪어본 바로서는 원생은 꾸준히 늘고 지금은 살짝씩 느리지만 우상향하는 케이스로 보시고 계시면 되시고요. 가장 뭐 단편적인 예로는 저희 학원 홈페이지 들어가시게 되면 합격자 명수가 나오는데 그 누적 명수가 아니어서 그거 보시면 조금 판단하시기 쉬우실 거예요. 네, 그렇게 좀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 이제 시간이 조금 돼서 좀 질문을 제가 다행히 마무리 때 다시 한번 들어오거든요. 그때 다시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그 다음 수어로는 이제 국어 선생님께서 말씀을 드릴 텐데 네, 안녕하세요. 은평고 국어 맡은 국어과 강사 오준호입니다. 좀 빨리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앞에서 일단 저희가 국어과 이제 신도고 담당 선생님께 말씀해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학생 관리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같은 국어과가 공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워크북을 나눠주는 거 그리고 개인 클리닉 와가지고 학생 관리하는 거 이런 거는 거의 유사하니까 학생 관리 프로그램은 둘이 비슷하니까 아까 신도고 들으신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저는 내신 이제 출제 경향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중간고사 이제 출제 범위는 왼쪽과 같고요. 기말고사는 오른쪽과 같은데 뭐 무슨 작품이 뭐 나왔다 이런 거는 크게 의미가 없으니까요. 일단은 문항수랑 구성만 좀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시험 모두 객관식 20문제 그리고 서술형 6개 둘 다 똑같이 중간 기말 똑같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26문제 정도면 문항수를 평균적으로 따져봤을 때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거든요. 왜냐면 주변 학교들이 요 근처 학교들이 대부분 이제 한 30문항 초반? 그리고 좀 많은 학교는 30문항 후반까지도 있어요. 대성고 같은 경우. 근데 이제 대부분 서술형 포함하는 학교는 문제 수가 한 26, 7문제 정도로 거의 뭐 맞춘 것처럼 내더라고요. 그래서 서술형이 있으면은 문항수가 줄어드는데 아무래도 애들이 서술형 있으면은 이제 좀 쓰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제가 동명여고도 맡고 있긴 한데 동명여고 같은 경우는 서술형이 엄청 길어요. 애들이 완전 문장형으로 써야 돼요. 근데 은평고 같은 경우는 서술형이 거의 주관식에 가까워서 단답형. 그러니까 애들이 쓰는데 좀 부담은 좀 덜하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문항수가 생각을 해봤을 때 거의 단답형에 가까운 서술형이 있다는 걸 치면 좀 적은 편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난도가 좀 전체적으로는 평이했는데 중간이랑 기말을 조금 나눠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중간고사, 그러니까 작년 기준 중간고사 같은 경우가 정말 난도가 엄청 평이했고 쉬웠고 기말 때 이제 난도가 조금 올라갔어요. 왜 그러냐면 그게 저번 시험 때 이제 예기치 못했던 그런 문제이긴 했는데 이번에도 어떨지는 몰라서 미리 말씀을 좀 드릴게요. 중간고사 같은 경우가 대부분 선생님들이 문학에서 조금 이제 어려운 문제를 문학에서 좀 힘을 실어서 냈어요. 상 문제가 이제 한 2-3문제 이렇게 나오는데 문학에서 좀 어려운 문제를 힘을 실어서 냈다가 아무래도 문학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이제 학교에서 자기가 이제 해석을 하시고 문제를 만들어서 출제를 하시잖아요. 근데 선생님께서 문제를 내다 보니까 이제
개인 주관이 너무 반영이 돼서 복수 정답 문제가 2문제가 나왔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 그래서 중간고사 커트라인이 엄청 올라간 거죠. 왜냐면 애들이 이제 답이 2개니까 2개 중에 뭘 고른 애들도 다 답 처리를 해주니까 커트라인이 엄청 올라갔어요. 그래서 기말 때 난도를 조절하려고 기말이 조금 어렵게 나왔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중간 기말 합쳐서 보면 평이하지만 중간이 확 쉬웠기 때문에 기말을 좀 어렵게 내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같은 경우도 중간고사 한번 보고 중간고사 난도가 만약에 뭐 예년처럼 되게 쉽게 나왔다. 그러면 좀 기말에 가서 이 전체 성적을 기말이 결정할 수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말 같은 경우가 어려워진 이유는 유형이나 뭐 문항 구성이나 똑같았는데 외부 작품을 내냐 안 내냐, 프린트물을 쓰냐 안 쓰냐의 차이가 좀 컸어요. 중간고사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 위주로 거의 출제를 다 했거든요. 근데 이제 선생님들이 조금 기말 때 어렵게 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니까 외부 프린트물을 조금 가져오고 선지에도 외부 지문을 좀 포함을 시켰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난도 조절을 하려고 일부러 외부 프린트를 가지고 왔다. 그리고 프린트 배부를 조금 너무 늦게 해줬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는. 그래가지고 애들이 좀 대비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난도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된다. 그래서 타 학교에 비해서 문항수도 보통인 편이고 난도도 평이하기 때문에 보통 상위권 학생들이 이제 이런 시험을 만나면 상위권 학생들한테는 이제 어떤 단점이 있냐면 상위권 학생들은 아까 이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한 문제로 등급이 갈려버릴 수 있으니까 되게 치열하거든요. 근데 중하위권 학생들도 조심을 해야 되는 시험인 게 왜 그러냐면 주관식이 있는데 선생님들이 주관식이 단답형이긴 하지만 선생님들이 점수를 워낙 커트라인이 높게 나오면 조절을 하려고 깎으려고 막 눈에 불을 켜고 그러니까 이제 서술형이 있는 학교들은 다 공통적인 부분인데 커트라인이 조금 만만하게 나오면 깎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리고 시험이 조금 어렵게 나왔다면 무슨 핑계를 줘서 추가 점수를 줘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기본적으로 서술형 있는 학교가 동명이기 때문에 동명이랑 조금 비교를 해보면 동명 같은 경우는 같은 연도에 시험이 엄청 어렵게 나왔어요. 동명은 중간고사가 79점이었어요. 1등급 커트라인이. 그래가지고 이제 선생님들이 서술형에서 웬만하면 점수를 다 주려고 했어요. 막 추가 점수 주고 뭐 조금 써도 뭐 2점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커트라인이 79점이었거든요. 근데 은평 같은 경우에는 커트라인이 높게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별의별 핑계를 대서 다 깎아요. 뭐 맞춤법 틀렸다고 당연히 깎고 뭐 철자 못 알아보게 썼다고 깎고 그런 식으로 깎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하위권 친구들은 등급 유지하려고 했을 때 내가 단답형이라고 무시하지 말고 혹시 맞춤법이라도 틀렸는지 알아보기에는 잘 썼는지라를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면 선생님이 깎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 기말을 막론하고 대부분 교과서 위주의 기본 내용으로 출제가 된다는 거 이거는 뭐 말씀을 그냥 드리겠고요. 그래서 맞춤 대비 방안은 어떻게 되느냐. 일단 지문이 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개별 지문을 좀 꼼꼼히 파악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선생님들이 점수를 어떻게든 깎으려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 정확하게 써야 돼요. 그리고 이게 그 그러니까 서술형 문제 중에 이 서답형, 그러니까 단답 앤드 서술이잖아요. 서술형 문제들과 단답 문제의 가장 큰 차이는 서술 문제는 뭐 필요한 키워드가 이 선생님들이 원하는 채점 필요한 키워드가 있으면 어찌저찌 뭉개도 추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단답형은 쉽게 말해서 얄짤없어요. 잘못 쓰면 아예 다른 뭐 표현 방법 물어봤는데 답이 역설법이다. 근데 반어법으로 쓰면 당연히 뭐 얄짤없잖아요. 근데 되게 웃긴 게 이제 이거는 좀 전공적인 문제지만 역설과 역설법은 다르거든요. 근데 은평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역설을 원했는데 역설법을 썼다고 점수를 깎아요. 그런 식으로 채점을 해버리니까 정말 이제 생각하신 것보다 정말 정확하게 써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이 밑에 아까 드리는 말씀이 밑에 있었죠. 기본적인 개념을 제일 중요시하는 학교 중에 하나다. 기본 개념을 내고요. 그리고 기본 개념을 정말 정확하게 물어보고 깎아버려요. 그러니까 적용보다도 기본 개념 숙지가 일단 가장 중요하다. 정말 딱 고1에 알맞는 그런 시험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외부 지문도 잘 안 내고요. 뭐 난도 조절할 때만 조금 내고. 그다음 이거 정말 세 번째가 정말 별표 3개짜리거든요. 실수 절대 하지 말자. 한 문제만 틀려도 등급에 엄청나게 치명적이다.
근데 꼭 이제 은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학이니까 꼭 이제 남자 학생들은 꼭 와서 잘못 봤다. 옳은 건데 옳지 않은 걸로 봤다. 나는 잘 생각하고 썼는데 잘못 썼다. 이런 말을 꼭 합니다. 정말. 그래서 비교적 등급 컷이 아주 높습니다. 이거 아까 말씀드린 거죠. 선생님들이 주관식에서 점수를 자꾸 깎으려 들기 때문에 맞춤법이나 표기 실수에도 유의해야 한다. 이거는 이제 제가 은평고 1학년 케이스는 아니고 은평고 2학년 학생 케이스인데 학교가 뭐 학년이 다르다고 해도 유형은 되게 비슷해요. 은평 2학년 친구는 히읗 아시죠? 히읗 철자 잘못 썼다고 히읗 철자 잘못 쓴 서술형에서 다 깎았어요, 점수를. 히읗 하나당 1점씩. 그래서 4개, 그러니까 히읗, 근데 이상하게 그 해 시험에 서술형에 히읗이 들어가는 답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4점인가 5점 깎았어요. 그냥 히읗만 잘못 쓴 걸로. 그러니까 뭐 히읗을 이렇게 쓰는 케이스가 많아요, 학생들이. 원래 이제 히읗을 이렇게 써야 되는데 아니면 이렇게 쓰거나. 근데 자기도 모르게 막 이렇게 3개씩 쓰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진짜 많거든요. 이렇게 썼다고 하나당 1점씩 다 깎았어요. 그냥 짤 없이. 그러니까 왜 그랬냐 했더니 왜 그랬나 싶었더니 이 친구가 이제 2학년 친구긴 한데 이제 3학년 올라갔어요. 이 친구가 시험 봤을 때의 시험 난도가 굉장히 쉬웠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깎을 거리만 찾고 있는 거죠. 그쵸? 근데 이제 이 친구는 어떻게 잘 썼어요. 전문적으로 이렇게 쓴 거 외에는 다 점수가 좋은 편이었거든요. 정말 잘 봤었던 시험 중에 하나인데 근데 갑자기 오더니만 자기가 예상했던 시험 점수보다 막 거의 5점, 6점 차이가 난다고 저한테 온 거예요. 그럼 왜 그랬냐? 그랬더니 선생님이 히읗 잘못 썼다고 이거 하나당 1점씩 다 깎았다. 이렇게 선생님이 악랄하게. 그건 왜 그러냐면 결국 고등학교 시험은 절대평가기 때문에 학생들끼리 대결을 해야 돼요. 상대평가라서. 근데 대결을 해서 줄을 세워야 되는데 선생님들이 시험으로 애들 줄 세우기를 똑바로 못하면 그런 식으로 해서 애들을 깎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총평을 말씀드리면 은평고는 기본 개념 숙지 앤드 실수만 안 하면 이제 고득점 쪽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어서. 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인사드릴게요. 저는 베이스캠프에서 부원장 겸 입시 연구 소장을 맡고 있는 서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이 방은 다른 방하고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아시죠? 표정이 이제 유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정 받고가 울고 맥이 났죠. 은평고는 매년 이런 현상이 똑같이 일어납니다. 자, 그러나 신도고는 비슷한가요? 증거 안 썼다가 뭐 그런 경우인가요? 신도도? 어머니 예주이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 방 분위기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서로 위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진짜 제가 입시 설명회 때 11월 달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은평구에서도 분명히 서울대가 나올 것이라고 얘기했고 그 예상대로 드디어 상현 학생이 됐고 그리고 신도도 마찬가지로 이제 점점 학교들이 나빠지지 않고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입시 제도 자체가 지금 이렇게 올해 같은 케이스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이제 먼저 오신 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은평고하고 신도고 관계 오히려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서울대 연고대학을 막 이렇게 생각하신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이 계시겠지만 실제로 저희가 볼 때는 다른 일반고 이제 동명이나 선일 정도급의 학교를 갔다면 한 3등급 나온 학생들이 실제로 은평 와서 2등급 후반이 나와서 2등급 중반이 나와서 실제로 인서울에 진입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올해 처음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은평구에서 나왔듯이 서울대가 이제 뭔가 입시 제도 변화에 따라서 여러분이 결코 불리하지 않다는 걸 꼭 아셔야 돼요. 제가 위로 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제가 추가적으로 5월 달에 생기부 관리 특강 할 때 그때 다시 한번 학교별 생기부가 어떻게 짜이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교실에서 지금 재원생도 계시고 재원생 아닌 분도 계시거든요.
특히 재원생 아닌 원예생 학부모님께서는 일단 끝나고 한 9시나 9시 10분 정도 끝날 거예요. 그러면 아까 오셨던 그 카페가 있거든요. 거기로 오시면은 제가 추가적으로 학생들 비교과들은 어떻게 관리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아까 시간이 없어서 질문 못한 분들 있잖아요. 제가 추가적으로 질문을 받을게요. 이따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베이스캠프에서 은평고하고 신도고를 담당하게 된 김상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은평고와 신도고의 뭐 이런 내신 어떻게 출제되는가 이런 거 좀 간단하게 학교별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저희 학원에서는 좀 학생들 이렇게 공부를 시키고 있습니다. 라는 것들 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일단 은평고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은평고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뭐 내신 기출 분석을 좀 했습니다. 오늘들 좀 파악하시기 쉽게 좀 흐리네요. 빔이. 범위는 일단 교과서 1, 2과 일반적이에요. 대부분의 학교는 교과서 2개 과가 기본적으로 시험 범위에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3월 모의고사. 3월 모의고사 뭐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입학을 하게 되면 3월달 중순쯤 될 거예요. 이때 전국적으로 시험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 시험을 시험 범위에 포함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부교재를 사용하고 있어요. 리딩 파워 유형 기본이라는 부교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교재까지 해서 총 3가지의 영역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고루 출제가 됩니다. 3가지 영역에서. 그래서 뭐 고루 이제 모의고사에서 뭐 당연히 듣기는 모의고사에서 출제가 돼요. 모의고사 듣기는 총 17문제거든요. 17문제고 마지막 2개 문제가 하나의 스크립트에서 2개 문제 출제되기 때문에 총 16개의 스크립트가 있어요. 그 16개의 스크립트 중에 4개를 선별하게 되고 그 4개의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모의고사와는 다른 그런 문제를 출제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거 듣기 문제라고 해서 듣고 푸는 문제 아닙니다. 듣는 순간 어떤 내용이구나 라는 게 떠올라야 돼요. 그래야 문제 푸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의고사에서의 듣기는 굉장히 단순하게 출제가 돼요. 근데 내신에서는 이미 아이들이 들었던 거고 내용을 알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세부적인 걸 물어보고 또는 선택지를 영어로 출제해버려요. 그래서 아이들이 선택지 영어로 출제되면 해석할 수 있는 시간 필요하잖아요. 근데 듣기는 듣기 나오고 나서 잠깐의 시간 그리고 다음 듣기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듣고 푸는 문제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미 내용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듣기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5번부터 해서 이제 일반적인 내신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뭐 고루 유형 출제가 돼요. 뭐 문제 수도 마찬가지로 좀 고르게 출제가 되는 경향이 있고요. 특징은 일반적인 다른 학교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좀 어법 문제가 다른 유형들보다는 많이 출제가 되죠. 그래서 다른 유형들은 기본적으로 유형별로 한 2-3문제 정도의 문제가 출제되는 데 반해서 이 어법 문제는 총 5문제 출제가 돼요. 그래서 5문제 정도 내외의 문제가 출제된다라고 좀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좀 제가 그래서 분석을 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교과서 모의고사 부교재로 이루어져 있고요. 범위는 이 중에서 교과서 문제들이 조금 더 난이도가 있어요. 다른 시험 범위보다는. 그리고 모의고사 그리고 나머지 부교재는 비교적 좀 평이한 난이도로 출제가 됩니다. 교과서 출제된 문제들 모두 고르는 유형 제일 어렵잖아요. 이게. 다음 중 2개 고르세요. 뭐 이것까지도 쉬워요. 근데 모두 고르세요 하는 순간 오답률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유형이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지문을 요약하는 이런 문제 출제되고요. 중학교 때는 이런 문제를 만나볼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유형들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조금 당황할 수밖에 없는 첫 시험에서.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됩니다. 미리 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해요. 뭐 문제 좀 예시로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준비를 좀 했는데 보이시나요? 지금 시판의 글씨? 좀 이게 빔이 약간 흐려서 글씨도 좀 작고요. 돼 있어요. 네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특이한 유형이에요. 특이한 유형. 그래서 뭐 영작하고 이런 게 아니라 기본적인 내용을 주고 이 내용과 관련해서 이 A, B, C, D라는 의견을 주게 됩니다.
이 의견 중에 잘못된 걸 찾아야 하고요. 그게 왜 잘못됐는지를 이 안에서 찾아서 그대로 쓰라는 서답형입니다. 그래서 서답형이지만 솔직히 이게 뭐 영작하거나 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좀 이런 특이한 문제 유형도 출제가 됩니다. 전략. 자, 이제 은평고등학교는 시험 범위가 다른 학교에 비해서 많은 편은 아니에요. 일반적인 그런 정도의 양입니다. 그런데 교과서 문제는 조금 어렵게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듣기가 관건이에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듣기 그냥 듣고 푸는 문제지 라고 해서 준비 안 하는 친구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듣기는 듣고 푸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듣고 이 내용이구나 떠올리고 그 다음에 선택지, 어려운 선택지들을 그 빠른 시간 내에 처리해야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스크립트 암기가 기본적으로 돼야 하는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는 학교에서 수업해주지 않아요. 교과서, 그 다음에 부교재까지는 학교에서 수업을 통해서 시험 범위에 대해서 학교에서 학습을 시켜주지만 모의고사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시험 범위야 라고만 할 뿐이죠. 그래서 혼자서 공부하는 친구들이 특히나 시험 대비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는, 그래서 당연히 뭐 대부분 학원을 보내실 거기 때문에 학원에서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게 기본적인 특징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좀 은평고등학교의 특징은 이 정도고요. 저희 다음에는 저희 이제 베이스캠프에서 이제 영어 학습과 관련해서 어떻게 좀 관리를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일단 저희 클래스카드라는 단어 앱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는 어플이고요. 요걸 활용해서 저희가 수업 요일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지금 뭐 주말 수업인데요, 저희 아이는 주말 수업인데요, 주말에 학원 보내실 때 단어 시험 안 봅니다. 마찬가지예요. 저희 아이는 뭐 평일반인데요, 평일에 단어 시험 안 봐요. 수업 시간에 학원 와서. 단어 시험 언제 보냐면 아이들이 자기 편한 시간에 자기 편한 곳에서 본인 스마트폰으로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월화수목금 총 5회의 시험을 보게 되고요. 각 월화수목금에 밤 10시에 제가 우리 아이들, 제가 담당하고 있는 아이들이 그날의 단어를 다 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 했다면 통과, 다 하지 못했다면 연락을 하게 돼요. 너 오늘 단어 아직 안 했네? 라고 연락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뭐 별의별 핑계가 다 올라와요. 뭐 지금 하고 있어요 라든지 깜빡했어요, 몇 시까지 할게요, 뭐 요런 핑계들이 올라와요. 그럼에도 오늘이 가기 전까지 다 안 된다 그러면 부모님에게 연락합니다. 보통은 그 시간이 11시 넘고 거의 12시 가까워지기 때문에 전화 드리면 조금 실례잖아요. 그래서 보통 카톡으로 연락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뭐 누구 단어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시고 내일 오늘 못한 것까지 해서 내일 단어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어머님이 좀 관리 좀 해주세요, 요렇게 메시지를 보내게 돼요. 그래서 밤에 늦게 이렇게 메시지가 오더라도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 너무 언짢아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매일 새로운 단어를 공부하게 돼요. 그래서 매일 새로운 단어 40개 정도가 출제가 돼요. 그래서 40개 정도의 단어를 학습하고 시험을 봐야 하고요. 그 새로운 단어 이외에 기존에 학습한 단어를 동시에 또 시험을 봐야 해요. 이게 뭐냐면 저희가 이 단어책을 활용해서 단어를 암기시키다 보면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앞서 외웠던 단어들을 너무 쉽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전 시간 그러니까 일반적인 학원에서 전 수업 시간에 봤던 단어 내용을 그 다음에 예고 없이 시험 봤을 때 대부분 아이들이 통과하지 못해요. 왜? 이미 잊어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점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 어떻게 하고 있냐면 보통 5일, 일주일이 5일이잖아요. 5번. 그 5일을 기준으로 해서 계속 누적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시험 보는 단어 이외에도 이전에 5일 동안에 봤던 단어들을 또 복습해서 단어 시험을 보게 돼요. 그래서 총 이렇게 2번의 단어 시험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미 외웠던 단어들을 잊어버리는 걸 조금이라도 늦추기 위해서 좀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월화수목금까지 단어 시험을 보기 때문에 요 시험 본 결과들을 다 저희가 취합해서 주말에 부모님께 성적표를 발송해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주말에 이제 토요일이 되겠네요. 그래서 토요일 날
이제 받아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카톡 메시지가 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 URL이 이렇게 찍혀 있을 건데요. 그거 이렇게 탭하시면 그 성적표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돼서 우리 아이가 일주일 동안 단어 시험을 본 단어 세트들과 그 다음에 그 단어 세트의 점수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뭐 대부분 다 통과가 돼 있을 거고요. 칭찬 많이 해주시라고 보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 아이고 이번 주도 단어하느라 고생했네 라고 이렇게 한마디 칭찬해 주시면 좀 우리 아이들이 좀 더 힘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독해 교재입니다. 그래서 1350제라는 독해 교재인데요. 말 그대로 1350개의 지문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각 한 권당. 그래서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이게 좀 안 되는데. 이 교재 레벨 3가지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각 레벨에 맞게 지금 요 지문들로 이용해서 독해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해당 지문들 단어 학습도 마찬가지로 클래스 카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요거는 시험 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시험은 안 봐요. 왜 그러냐면 보통 한 회당 최소한 350개 정도의 단어가 돼요. 근데 아이들이 요거 일주일에 보통 2회 기본적으로 공부하게 되거든요. 그럼 이 교재의 단어들만 해도 최소 700개예요. 거기에 새로 맨날 40개. 그럼 애들 다 책 집어 던져요. 안 한다고. 그래서 이거는 아이들이 외우라고 내는 게 아니라 참고하라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숙제를 저희 수업 시간에 문제 풀지 않고요. 풀어 오거든요. 숙제로. 문제 풀 때 지문 내에서 한 지문 내에서 모르는 단어가 5개 이하일 때는 아이들이 지문 읽는 게 재밌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근데 모르는 단어가 6개 이상만 되더라도 이제 중간중간 내용이 이제 비게 돼요. 이게 뭔 내용이지? 이런 생각이 들게 돼요. 재미가 있겠어요? 없어요. 그러다 보면 애들 어때요? 숙제하는데. 그냥 막 대충 풀게 돼요. 대충 풀게. 도움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좀 그런 걸 막기 위해서 단어 세트를 좀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 세트는 시험 봐라가 아니라 미리 한번 훑어봐. 숙제하기 전에. 라는 용도예요. 그래서 단어를 쭉 훑어보게 되면 방금 훑어본 단어를 문제 풀 때 그 단어들이 지문 안에 들어가 있죠. 그러면서 또 학습이 되게 돼요. 해석해보면서. 그래서 그런 식의 좀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저희 시험용이 아니라 참고용으로 이렇게 활용하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독해 문제 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 워크북 함께 사용하고 있어요.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자, 이전에 이제 학생들이 저희가 워크북 사용하기 전에 연습장에 좀 아이들 문장들 숙제 내고 저희가 좀 확인하고 이랬었는데, 요걸 좀 이제 정형화 시켜서 저희가 워크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워크북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자, 단어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문장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단어 부분은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부모님들 덜어 계시더라고요. 뭐냐면, 아니 저희 때는 단어는 이렇게 맨날 쓰면서 외우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 애들 아무리 세대가 바뀌었다지만 이 스마트폰 요거 이렇게 외워서 이게 될까요? 라고 걱정하시는 부모님들이 좀 덜어 계시더라고요. 뭐 맞는 말이에요. 왜냐면 실제로 쓰는 것보다 눈으로 공부하는 단어가 휘발성이 훨씬 강해요. 그래서 더 빨리 잊혀져요. 그걸 막기 위해서 저희가 물론 복습이라는 것도 활용을 하고 있고요. 이거 뭐냐면 독해 지문 내에서 모르는 단어 직접 찾게 저희가 유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 쓰고 뜻 쓰고 동의어 반의어 씁니다. 이거 아이들이 직접 사전에서 찾지 않으면 동의어 반의어 못 써요. 그래서 아이들이 직접 사전에서 찾아보도록 좀 이렇게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는 아까 저희가 뭐 연습장에서 아이들이 숙제로 했던 그런 문장 분석들과 해석들을 좀 연습시키고 있고요. 자, 이렇게 좀 저희가 좀 여러 가지 고민하면서 아이들 공부시키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요거 한 가지만 좀 당부드리고 제 순서 좀 마무리할게요. 뭐냐면 저희 중학교 때까지만 하더라도 아이들의 시험의 기준은 절대평가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열심히 하면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고등학교 이제 입학하는 순간 모든 시험은 다 상대평가예요. 이게 가장 큰 차이예요. 그래서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 열심히 한다고 좋은 등급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가 남들보다 더 열심히 더 잘 해야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시험 보시고 첫 중간고사 보시고 이렇게 화나셔서 학원에 전화하시는 부모님들 많으세요. 뭐냐면 우리 아이 중학교 때 영어 A등급밖에 안 받은 아이인데 어떻게 이런 점수가 나올 수 있나요? 라고 이렇게 화가 나셔서 전화하시는 분들 계신데 일단은 점수라는 게 더 이상 중요하지 않고요. 뭐가 중요하냐면 등수가 중요해요. 그래서 점수 나왔다 하더라도 예상치 못한 점수가 나왔다 하더라도 일단 기다려보세요.
그래서 다른 아이들이 똑같은 시험을 어떻게 받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아이 70점 받았어. 아 이거 미쳤네 이거. 학원에서 뭐 한 거 도대체가 아니라 다른 아이들이 65점, 60점 받았다면 굉장히 잘한 겁니다. 그래서 시험 점수 가지고 놀라지 마시고요. 등수로 확인을 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 보고 나서 아이들 혼내지 마시고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그거만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요. 제 순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힘드셨죠?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선생님들이 의욕이 많으셔가지고 솔직히 근데 학부모님 입장에서 보면은 좀 되게 지루하시죠. 예. 그리고 저도 작년에 그 의욕에 차가지고 막 자료를 막 2, 30장 준비했는데 처음에 막 열정을 가지고 얘기를 해드리면 처음에 표정이 이러시다가 나중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과학은 올해는 정말 꼭 전해드리고 싶은 얘기만 전하려고요. 길게 막 이것저것 얘기해봐야 지루하기만 하고 꼭 필요한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지금 두 학교가 그렇다고 자료 준비를 대충 한 건 아닙니다. 예, 그 두 학교에 대해서 순서대로 말씀드릴게요. 그런 거를 일부러 맨 마지막에 그런 건 아니었는데요. 은평고도 동일한 순서로 말씀드릴게요. 은평고도 신도고하고 비슷한 문법을 보이죠. 다만 이제 기타가 좀 적다는 게 좀 특징인데 이 정도면은 서울 평균이라고 보셔도 돼요. 서울 평균이다. 그런데 이제 난이도가 그 전평균 점수가 이렇게 52.2인데 이런 문법을 보이거든요. 근데 이 학교는 그냥 2등급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조금 의욕은 있는 것 같다. 의욕은 있고 공부를 하려고 하는 것 같기는 하다. 그런데 그 30, 40% 거의 60점대에서 80점대 소위 미들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부분이 다 몰려 있거든요. 이게 상위권으로 가려면은 그러니까 소위 1, 2, 3등급 안에 들려면은 80점 이상은 돼야 되지 않을까. 근데 전반적으로 학습하는 분위기는 있는 학교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겠다라는 의지는 있는 학교인데 성취도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애들이. 그래서 조금만 신경 써주면 이쪽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평균이 52가 나와서 이 학교 기출이 되게 어려웠나 보다 라고 해서 제가 문제를 봤는데요.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네, 그런데도 이런 문법을 보이는 걸 보니까 노력은 하는데 그만큼 성취도가 안 따라오는 학교가 아닌가. 그러니까 반대급부적으로 얘기하면 조금만 성취도를 끌어올릴 수만 있다면 쉽게 여기로 넘어갈 수 있어요. 보통 여기에서 넘어가는데 5점만 넘어가면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5점, 여기에서 여기면요 5점만 올라가면요 5등급에서 3등급으로 확 뛰어요. 5점에. 근데 그것만 그러니까 조금만 남들보다 5점 더 따자라는 생각으로 전략을 짜시면 이 성과가 되게 높게 나타날 수 있는 학교입니다. 저도 그래서 되게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렇게 쉬운데 왜 이렇게 점수가 낮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머니들도 한번 나름대로 한번 분석하고 생각을 해보시면 대책이 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길게 읽고 시간 때우진 않겠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말씀을 다 드렸어요.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 근데 성적이 좀 낮다. 이게 좋은 기회일 수 있으니까 우리 애를 남들보다 5점 더. 5점이면 두 문제 더 맞추면 되거든요. 남들보다 5점 더, 두 문제 더 맞추면 등급이 한 등급, 두 등급이 올라가는 학교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본 유형을 중심, 어렵지는 않다라고 했으니까 기본 유형을 중심으로 대비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출문제 빨리 보고 넘어갈게요. 이게 그 대충 하는 건 아닙니다. 성형. 근데 이거 아까 다 말씀드린 거라. 여기 기출문제인데요. 이거는 딱 전형적인 그 자습서 문제예요. 그러니까 매년 출제하는 전형적인 문제거든요.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이거 말고도 되게 많은데 대표적인 거 하나만 실어드린 거고요. 좀 까다롭다. 까다롭다 하는 게 이제 화학에서 이제 원자가 전자수나 전자껍질수 이런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하는 개념이 조금 까다로울 수 있고요. 에너지 준이라는 개념 단어가 원래 화원에 나오는 단어거든요.
물론 뭐 통합과학에서 쓰지 말라는 법은 없는데 화학이 조금은 다른 분야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좀 까다롭더라. 이 학교는 은평고는 그렇더라. 반대로 역학은 아까 얘기했듯이 물리는 보시면 알겠지만 계산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물리는 다른 학교는 보통 물리가 계산해야 되고 어려운데 은평고는 물리는 그래도 덜 힘든 학교더라. 화학은 좀 신경 써야 된다. 이렇게 기억에 남기시면 될 것 같아요. 딱 하나. 물리 그 앞에 역학 시스템에 앞에 중력 시스템은 계산이 없었어요. 근데 운동량 충격량은 계산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운동량 충격량 할 때만 계산을 좀 신경 써야 되는 학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나머지는 이것도 계산 문제인데 나머지는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우리 애는 학교에서 공부시키고 포인트가 되는 것, 그러니까 아이들 공부 열심히 해, 많이 해라고 지도하지 마시고 얘기 들어보니까 너 친구들보다 딱 5점만 더, 딱 2문제만 더 맞추면 등급이 확 올라간대라고 얘기해 주시고요. 5점만, 그 2문제만 더 맞히자라고 지도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 결과가 그래요. 그래서 애가 친구가 예를 들어서 78점이고 내가 83점이면 등급이 바뀝니다. 혹시 이사님이나 궁금한 거 있으세요? 지금 드릴 말씀이 지금 되게 많은데요. 쓸데없는 얘기인 것 같아서 얘기 안 맞아요. 없으시죠?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아니, 긴 시간 이제 참으시느라 엉덩이 좀비 나셨죠? 예, 좀 딴차셨을 텐데 잠깐 뭐 간단하게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편하게 해주시면 되시고요. 꼭 굳이 뭐 수학이 아니라 저도 나름 그래도 못했다가 잘했던 케이스라 예, 전과목의 공부방법 정도는 다 알고 있어서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간단하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네. 수학은 등급 컷이 어떻게 되나요? 은평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게 등급 컷이 1등급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 90점대 초중반에서 왔다 갔다 했고요. 네, 2등 같은 경우에는 그때 초반에서 80점대 후반대로 좀 왔다 갔다 했는데 근데 전년도로 기존을 봤을 때는 등급 컷이 조금씩 자꾸 내려가고 있어요. 네, 어려워진다는 네, 시험이 점점 어려워지면서 아이들한테 이제 은평 같은 경우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제 선생님이 조금 바뀌는 케이스에 따라서 시험에 자꾸 좌지우지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어려워지고 그 어려워진 흐름이 단순하게 숫자를 바꾸고 뭐하기보다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토대로 해서 좀 믹싱되어 있었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단원 자체에 대해서 이제 뭐 A라는 걸 배웠으면은 B라고 하는 적용시키는 것도 있고 A 프라임에 대해서 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는지 좀 물어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개념에 대해서 좀 충실하고 명확하게 좀 알고 있어야 된다고 좀 판단이 들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문제를 많이 풀어봐요. 근데 문제를 많이 푸는 건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건 정확하게. 요거는 제가 요거 한 마디만 좀 드릴게요. 아까 이제 세 가지 중에서 두 번째가 답지를 보는 방법인데 아이들이 맞은 문제는 절대로 답지 안 봐요. 절대로 안 보고요. 만약에 답이 내가 아리까리 해가지고 2를 찍어내 나왔으면 맞았으면 그냥 넘어가요. 그러면 절대로 이제 앞으로 학년이 거듭될수록 무조건 털립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하는 거는 틀린 문제로 답지 보는 건 당연하지만 맞은 문제로 답지를 보고 근데 아이들이 답지를 볼 때 이 2 더하기 3 같은 건 딱히 볼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간단하게 내가 푼 게 맞구나라고 확인하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아리까리하게 푼 것들이 있어요. 이게 맞나? 라고 하는 것도 답지를 보면서 내가 푼 게 맞구나 라고 이렇게 확신을 받고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렇게 푼 문제는 문제가 지엽적인 문제라서 학교 시험에 나올 확률은 드뭅니다. 드물고요. 실제로 아이들이 문제를 풀고 아리까리하게 풀었는데 답지가 조금 더 깔끔하거나 아니면 그 과정에서 내가 좀 돌아갔다라고 하는 문제 그런 것들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고 해서 답지를 보고 아이들 공부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틀린 거에 집중하고 왜 틀렸는지 집중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맞출 수 있을지 이제 그런 부분들 어머니께서도 사실 좀 어렵긴 하죠. 어머니가 너 이렇게 해라고 하면 엄마가 뭐래라! 막 이렇게 해가지고 좀 싸움 나시잖아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제 편안하게 소통하시면서 엄마가 알기로는 이렇게 했다, 이렇게 들었다, 너도 한번 해봐라. 아니면 조금 살짝 썰어 붙여서 엄마가 해봤는데 이렇게 하면 돼 라고 해서 조금 더 옆에서 서포터의 입장으로서 아이들의 길을 살려줬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러니까 네. 특정 학교 아이들이 아까 질문하고 연관되는 건데요. 네. 특정 학교 아이들이 적으면 내신 대비 기간에 다수의 아이들이 다 이렇게 다니는
네. 다수의 아이들이 있는 학교 아, 네. 위주로 좀 불러가잖아요. 수학의 특색 중에 하나가 사실 학교의 영향은 크게 받진 않죠. 준비 기간에는 받지 않고 시험은 볼 때만 좀 받는데 네. 이제 저 같은 경우에서는 아이들을 거의 아까 보셨던 것처럼 한 명 한 명 애들이 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선생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저는 개별적으로 좀 케어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가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아까 이제 저희 입시소장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저희 재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입시소장님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단어 기억이 나네. 학생부 작성하는 법도 이제 탐구 보고서 작성하신 법 얘기 듣고 하셨기 때문에 지금 또 들으시면은 좀 중복적인 부분이 있으셔가지고 이제 그게 아니라 저희 재원생이 아니신 부모님들께서 혹시 그 부분이 궁금하시다라고 하시면은 이제 조금 있다가 저기 카페에서 선생님들 학부모님들 단체로 모으셔서 이제 거기서 진행할 예정이어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조금 더 남아주시면은 이제 감사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귀하신데 시간 내주셔서 정말 대표로 감사합니다. 조진원이었습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